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나토는 한국 해군의 위력을 갈망했다. 2. UAE가 한국을 형제로 여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한국 해군. 스페인 준장이 한국 해군의 모습에 감명받아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해군이 보여준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토에서 한국을 향해 나토 해군에 제발 들어오길 간청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한국 해군의 놀라운 성과와 능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령관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훈련을 거친 베테랑이고 비밀 작전은 물론 대규모 병력 전개에도 익숙한 그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요. 한국군의 기민한 움직임은 그에게도 놀라운 수준이었죠.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돌발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경외까지 느낀 그는 훈련이 끝나고 난 뒤 한국군을 직접 보기 위해 함대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한국군의 실력에 감탄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같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죠. 스페인 사령관이 감탄한 이 작전은 유럽연합 EU 주관으로 실시된 아틀란타 작전으로 전 세계 부대들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냈죠.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 부대는 바로 청해부대입니다. 3호 주얼리 꼴을 납치한 해적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해낸 아덴만여 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로 잘 알려져 있죠. 세계인질 구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으로 손꼽힌 이 작전으로 한국 특수부대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작전에 한국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해부대가 성공적으로 완수한 아덴만여 명 작전 때문인데요. 유럽연합 총괄 사령관이자 CTF-465 지휘관인 페르난데스 핀타도 스페인 준장은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군과 헤어지는 것에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작전 참가는 해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에게 있어 큰 자산이라는 평가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청해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전투함을 중심으로 편성,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한 부대로 2009년에 창설한 국군 유일 전투 파병부대입니다. 통일신라를 부흥시켰던 장보고 대사가 설치한 해상무역기지 청해진의 이름을 딴 청해부대는 해상무역을 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인데요. 주요 임무는 해적의 습격으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창설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해적의 습격이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있을 습격과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했죠. 그러나 이 평가를 뒤집은 계기가 바로 3호 주얼리호 납치 사건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면서 청해부대는 존재감을 드러냈죠. 과거 아라비아 연안을 비롯한 아프리카 해안은 물류, 교통이 활발한 곳으로 고대 신라 시대부터 이 지역은 상업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라 부르는 지역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상업지대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내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가 몰락하게 되었죠. 소말리아가 망하고 난 뒤 이들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해적으로 돌변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홍해 일대는 위험천만한 해적들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대 함선들의 무장이 허약한 것을 이용 소말리아 해적들은 함선을 납치해 물건을 훔치거나 인질로 삼은 선원들을 국가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죠.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빙둘러서 가야 하는데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품 배달에 있어서 선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이들의 적의 존재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한국 상선도 해적의 존재를 껄끄럽게 여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박과 달리 한국 선박을 직접적으로 납치한 적은 없어 마음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태도를 눈치채기라도 한 듯 3호 주얼리 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의 타깃이 되어 납치된 것이죠.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국내에서도 대대적으로 납치 사건을 조명, 납치된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치솟았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몸값을 요구하는 해적의 태도에 분노, 납치된 선원의 안전과 향후 한국을 향한 해적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출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 결과는 보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해적이 방심한 틈을 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인 최영함은 해적에게 한포 사격을 가하며 혼란을 유도했고, 이 틈을 타 링스 헬기가 출격, 해적을 향해 사격을 가했죠. 혼이 빠진 이들 해적들이 함대를 상대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트실 부대가 3호 주얼리호 우현으로 잠입, 조용히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해적들을 사살, 5시간에 걸쳐 이들 해적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해적 특성상 수틀리면 인질들을 다 없앨 수 있고, 구출하는 위급 상황에서 작전 수행 요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인질도 다치지 않고 수행 요원들도 모두 안전한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 되었죠. 세계 인질 구출 역사에 이름을 새길 정도로 흠잡을 곳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 해군의 무서움이 소말리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널리 퍼졌는데요. 한국 선원들을 보면 무조건 사살하겠다는 호언이 돌았지만, 실제로 아덴만 작전 이후로 한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케냐 몬바사항에서 선박 대리점을 하던 한국 교민은 아프리카 내에서 한국 해군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두려워하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이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분위기를 전했죠. 이후 청해부대에 선박 호위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덴만 작전 이전 청해부대 육진까지 평균 400척을 호위했던 반면, 작전 이후 청해부대는 평균 800대 이상의 함선을 호위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한국 함선들이 호위 대상이지만 외국 함선들도 한국 함대의 위명을 듣고 자신들을 호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도 한국 해군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 작전 수행에 있어서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해군 위주의 작전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한국 해군까지도 포함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아다르 카다피 정권이 몰락하던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교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지자 청해부대가 출격해 교민들을 안전하게 철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018년에는 가나 해역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긴급 출동 12,000km를 3주 동안 항해해 기니 만에 도착하는 빠른 기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적들에게 무력 시위를 벌이며 협상을 거친 끝에 한국 선원 3명을 돌려받으며 아덴만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한국 해군의 저력을 보여주었죠. 그동안 아덴만 일대를 중심으로 선박 호위와 해적 퇴치를 맡았던 청해부대는 오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영역을 넓히며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세계 곳곳에 함대를 띄워놓고 해적 소탕과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이 한국 해군의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 한국 해군이 미국을 도와 작전 수행에 참여해 줄 것을 원한 결과라고 하죠. 명성을 쌓아가던 청해부대가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중요 부대로 알려진 것은 바로 이유가 아틀란타 작전의 멤버로 한국이 참여해 주기를 원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은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 독자적으로 유럽 해군 조직을 수립, 별도의 해적 소탕 작전을 시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해군이 거둔 놀라운 성과를 보고 이에 감탄한 나머지 한국 해군이 아틀란타 작전에 참여해 노하우를 알려주길 바란 것입니다. 유럽은 일시적으로 한국이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감탄, 주기적으로 훈련 참석을 원한 것이죠. 최근까지도 한국은 아틀란타 작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의회 대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언급,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청해부대의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소말리아 해적의 근절에 한국 청해부대가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유럽과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 청해부대의 활약을 눈여겨본 유럽연합의 추천으로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토 연합회 군사령부 산하 조직으로 참가하길 원한다고 하죠. 한국은 이미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국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나토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공조부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류하며 오랜 우호관계를 구축했죠. 이제까지는 유럽에서 나토군으로 한국이 들어오길 바란 적은 없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이 국제문제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군사 충원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이죠.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토의 제안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 나토 사령관이 한국의 긴급 방안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는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든든한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했다고 하죠. 2022년 아덴만 작전이 시행된 지 11주년이 되었는데요. 11주년을 기념해 과거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와 특수부대원들은 물론이고 생사가 위태로웠던 3호 주얼리호 석혜균 선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해군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아덴만 작전이 향후 한국 해군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선배들의 공헌 덕분에 현재도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해부대는 36진까지 파견하며 우리 선박 2만 3,400척을 포함 2만 8천여 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런 기록은 드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덴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군 장병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 해군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그 누구도 한국 해군에게 덤빌 수 없도록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길 기원하겠습니다. 현재의 힘으로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기술과 신뢰는 함께 간다. 한국이 항상 신뢰받는 이유.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동의 검은 황금 석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을 원하는 자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유전을 소유하게 되어 화제입니다. 흔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빈국이라고 일컬었던 한국이 거대 유전을 소유하여 산유국으로 도약하게 된 사건.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 지난 2011년 창설되어 아랍에미리트 UAE에 파병된 한국 특수부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아크에게 큰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UAE에서 우리나라에게 거대 유전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UAE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를 겪은 한국은 자원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실감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자 전 세계가 폭등하는 기름값에 허덕여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태를 겪은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도 자원빈국에서 벗어나 직접 채굴할 수 있는 석유, 민 자원을 확보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은 가장 먼저 UAE를 찾아 치열한 자원 외교를 펼쳤는데요. 당시 작은 문화교류로 시작한 한UAE 외교는 완전 석유를 넘어 군사교류까지 발전. 현재 상호 헌신을 근간으로 하는 확고한 파트너십 관계가 체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UAE로부터 채굴 권리를 보장받은 유저는 바로 이 파트너십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자원 외교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신의 한 수가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자원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격분하여 러시아의 주요 상품 판매 경로를 차단, 러시아의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전 세계가 합심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려 들었던 상황. 그러나 곧 이 같은 결정이 매우 섣부른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전 세계의 유가와 자원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유의 경우 하루 700만 배럴을 공급하는 러시아가 전 세계에 석유를 공급할 수 없게 되자 국제 유가 상승이 감당 안 될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은 남미 쪽으로 눈을 돌려 낮은 품질의 석유라도 어떻게든 확보하고 보자는 전략을 수립해 이에 대응했는데요. 하지만 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베네수엘라는 만큼의 생산량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어 각국을 알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전전긍긍하며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석유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통해 중동과 경우 이미 10년도 전부터 자원 외교를 자원 군사 파트너십을 체결해뒀죠. 그 결과 오로지 한국만이 이번 위기에 거대 유전 채굴권을 얻어내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UAE 측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또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UAE의 석유 지원 및 유전 개발 협력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든 요청이 단칼에 거절당하며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2009년 한국과 UAE에서 자원 외교 성공 여부를 두고 경쟁하던 때 지보였던 UAE에 대한 외교적 결례와 한국에 대한 추태라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한국 자원 외교의 일환이었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에 경쟁국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을 경쟁국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UAE 관료 측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다가 UAE 왕실 정보부에게 적발당했던 것이죠. 이에 격분한 UAE 왕실은 일본을 해당 사업에서 탈락시키고 더불어 지난 2011년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로 UAE는 더 이상 기술력에 일본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은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온 게이자이 독자들에게 신문의 다이키쇼키는 1920년대부터 사랑받아온 칼럼 게재 코너인데요. 이처럼 인기 있는 칼럼 게재란에 어느새 후진국이 되었나라는 자조적인 제목으로 한국에 밀려 자원부국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일본의 현실을 꼬집는 글이 게재된 것입니다. 게다가 익명의 칼럼 리스트는 해당 기사에서 더 이상 한국에게 이기는 일본을 상상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하는 등 침체된 일본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건으로 한국은 중동 진출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UAE가 한국에 양도한 채굴권은 유전 하나의 채굴권이 아닌 한 지역의 채굴권인데요. 양국은 5억 7천만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확인, 최대 3억 4천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의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한국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요 조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발이 끝나 채굴이 진행되고 있었던 유전 역시 양도받았죠. 이 유전의 이름은 할리바 유전. 현재 하루 3,000배럴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규모이나 현지에 파견된 한국 석유공사 직원은 해당 유전을 조사한 결과 향후 2023년에는 하루 6만 배럴 규모로 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채굴이 진행 중인 유전과 현재 개발 중인 미채굴 유전을 도합하여 예상 채굴량을 추산해보면 무려 15억 7천만 배럴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석유를 얻을 수 있다 정도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석유 대란, 즉 오일 쇼크에서 산유국이 된 한국은 완전히 면역 상태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UAE는 탄소에너지 사용량이 감축되고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날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향후 진행될 친환경 에너지 개발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정하였습니다. 끈질기고 두터운 신의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외교전을 펼쳐 결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살 수 있었던 한국. 거대 유전과 친환경 에너지, 공동 개발 등으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모양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UAE에게 펼쳤던 자원 외교, 열수 앞을 내다본 이외교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드디어 산유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이득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친환경 에너지 산업 협력에서도 두 나라의 우애가 깊어지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